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가르치는 조준혁 합니다. 발표 앞서서 간단히 먼저 드릴 말씀은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제 의견들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의 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참여했던 뭐 전공 썰림에 대한 정책 과제에서 많은 자료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뭐 보직자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 사견일 뿐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교육 방법론이나 이론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역사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지난 10년간 미국의 작은 리버럴 아츠 컬리지에서 그리고 이제 서울의 자유전공학부에서 가르치면서 그 경험들과 학생들과의 얘기들과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찾아본 등 것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공 썰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제목을 부여받고 이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요즘 이제 워낙 뭐 코딩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다 들어봤을 법한 프레이즈들인데 그걸 근거로, 그래서 사실 얘기들이 아주 새로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제 전공 썰림에 대한 이제 걱정과 우려가 많고 또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건데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사실 뭐 코딩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그리고 이거를 뭐 반어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자유 전공에 의한 전공 썰림은 사실 버그가 아니라 오류가 아니라 사실 내재적인 혹은 의도했던 특성이라는 게 아마 제일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실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사실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런데 또 대학 와서 선택한 전공에 대한 그 만족도는 또 사실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하거나 한국에서 한 평가에 의해서도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더구나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이공학 계열이나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좀 더 낫다고 하지만, 이건 좀 더 좋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이고, 여전히 그 한국에서 대학 진학 후 선택한 진로, 그러니까 선택한 전공과 대학 졸업 후 선택한 진로 사이의 불일치, 그로 인한 불만족이 뭐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예전과 달리 사실 대학 때 한 전공 하나가 그 사람의 커리어를 결정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뭐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직장을 평생 동안 8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직종이나 이제 전문성이 바뀐다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직장을 8개의 직장을 거치면서 커리어를 쌓는다는데, 첫 번째 전공은 물론 이제 첫 번째 직장과의 그 상관관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8번째 갈 때쯤에는 사실 대학 전공이 사실 진로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는 점이 사실 피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점에서는 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느끼시겠지만은 지금의 이제 그 고도화된 사회에서 사실 학부대학 4년으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전공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사실 이제 대학원을 와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학부에서의 전공은 사실 맛배기 혹은 좀 더 약간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자기의 기질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이 있고, 더더욱 이제 뭐 지금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안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 대학은 많이 가는데 전공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그 전공 이후의 진로와 연관성이 낮아지는 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 자유전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뭐 언론에서도 자주 나왔듯이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이제 컴공이 지난 20년 사이에 5배 넘게 확대됐는데, 서울대는 컴공 정원이 90년대 살짝 줄었다가 이제 겨우 뭐 여전히 뭐 80년대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런 류의 얘기를부터 시작해서 또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전공과 대학에서 이제 제공하는 전공 사이에 너무 불일치가 높다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사회적 수요와 이제 전공생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어떤 선택권, 사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입시라는 이 특이한 뭐 대학의 모든 문제는 물론 입시로 돌아가지만 대학 입시라는 특이한 제도 때문에 이제 전공 선택 자체가 사실 탐색도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지 않고 선택 과정 자체도 사실 본인에게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그 학생들의 선호와 또 그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전공 쏠림이 나타난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전공 쏠림은 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쏠림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아니라 사실 의도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선생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뭐 여러 이런 지표들, 뭐 이거는 순전히 이제 그래프를 잘 만드는 학교들 것만 갖고 온데요. 그 뭐 예를 들어 인문 사회계열 전공생이 너무 줄지 않느냐,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은 사실 뭐 미국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인문 사회계열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항상 한 자릿수 대였거든요. 이게 이제 2차 세전을 거치고 대학의 문이 개방되면서 특히 여학생 전공자들이 많아지면서 한 25%까지 쳤다가 이제 다시 뭐 7, 8, 9%로 돌아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긴 대학의 역사 측면에서는 그냥 놈으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일정 부분 이제 뭐 사회 계열이 있다거나, 최근에 미국 같은 통계에서는 이제 특히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미국은 이제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라는 데서 이미 한 150년간의 종단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보면은 뭐 보건 계열이 이제 조금 상승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사회 변화와 따른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이제 추세이고, 그런 것들이 뭐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제도를 갖춘 미국 대학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쏠림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버클리는 좀 더 체제가 다른 대학이긴 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약간 광역 1보다는 2와 1 사이의 중간의 대학들이 더 많은 곳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10대 전공에서 사라진 전공들도 있고, 예, 없었다가 이제 부상한 전공들도 있고, 또 뭐 컴공 그런 전공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재작년에 버클리대가 거의 한 50년 만에 단과대를 새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 전공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쏠림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오류는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또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러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문제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글리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공 선택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방금 부경대 사례에서 잘 나왔듯이 사실 어떤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들이 이제 되게 잘 갖춰져야 된다. 뭐 예를 들어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시맨 세미나가 있고, 이거는 사실 1학년 권장 교양이긴 하지만, 그리고 15몇 명이 듣는 작은 그룹이지만, 만약 예를 들어 영문과에서 개설한 프레시맨 세미나를 듣고 나중에 내가 영문학을 전공하면은 그 프레시맨 세미나가 자기 영문학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양에서 개설됐지만 사실 학과에서 개설한 거는 그 학과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학생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수업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코스들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자주 하듯이 이 전공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15주차에 걸쳐서 요약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중세학에 대한 수업이면은 예를 들어 역사학과 수업인데 기사도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고, 그 수업을 통해서 역사를, 특히 중세사를 한다는 거는 이런 거겠구나라는 어떤 맛보기를 해주고, 그래서 게이트웨이, 관문이라고 부르듯이 학생들을 이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시키고 끌어들이기 위한, 그렇지만 주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세부적인데 각 선생님들의 전공에 맞춘 것이지만 그 수업은 누구나 선이수 과목 없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개발된 교양들. 그러니까 전공 같지만 사실 교양으로 개설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다시 전공으로 끌어오는 뭐 이런 수업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융합적인 수업, 그러니까 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다른 학문적인 접근법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어떤 게 나랑 잘 맞는지, 뭐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한 수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도 있고 사회학적인 접근도 있고 뭐 인구학적인 접근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뭐 문학적인 비평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다
다루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의 기여는 이런 학문, 이런 방법론이 나랑 잘 맞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수업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그냥 그 수업을 그 전공을 경험할 수 있게 뭐 스탠포드에서 하는 Wonders and Terrifics, 그러니까 약간 뭐 선생님들 다 또 그런 경험이시지만 사실 이거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느 순간 어느 수업을 듣다가 약간 뽕 맞은 것처럼 하고 그냥 이렇게 수업 어떤 정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한 이제 짧은 수업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교과, 우리가 이제 비교과라고 하지만 사실 뭐 미국에서는 인터커리큘러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이제 교과 비교과 사이에 그 혹은 서로를 연결하는 수업들인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전공별 로드맵을 이렇게 공개한다거나, 뭐 당연히 이제 많이 미국에서 하듯이 오픈 하우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공생들이 이제 자기 전공 결과를 이제 발표하면서 학부생들이 아 내가 이 전공하면은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서 전공 탐색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모두 다 기숙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전공 대학들은 대부분 다 기숙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결국 학생들이 제일 믿는 거는 서로에게 듣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듣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이제 그런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한국에서도 또 그래서 그걸 위한 비슷한 이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사실 뭐 오늘도 더 많은 얘기가 들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전공 탐색을 위한 별도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다학제적인 수업이 같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숙대학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숙대학에서 해야 될 일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는 선배들이 했던 일을 이제 아카데믹 애드바이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공 선택에서 어떤 글리치가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보다 전공 선택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이제 미국 자료들을 보면은 학부생 중 3명 중에 1명은 입학 후 3년 이내에 선택했던 전공을 다른 전공으로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선택하고도 또 바꾼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들은 10명 중에 1명은 전공을 2번 바꿨고, 그리고 또 3개의 전공을 거쳐서 겨우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공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 대학 들어갈 때는 물론 대학 뭐 1년 만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학 전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제도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게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양 수업이 전공 수업으로 인정된다거나, 뭐 전공 수업에 사실 그 이수 학점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실제 뭐 각 학교의 티칭 센터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선택 시까지 학생들이 보통 한 3, 4회, 나는 뭐 요거 할 거야 결정하고도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게 보통 3, 4회이기 때문에 굳이 빨리 결정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권고 사항이고, 또 1학년 때 실제로 선택한 전공을 졸업할 때까지 유지한 학생은 예일대의 경우에도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럼 3분의 2는 또 전공을 바꿨다는 것이니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시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1학년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전공을 선택하게 돼 있고, 저희는 이제 다전공 이수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복수 전공을 두 개의 전공을, 저희는 복수라고 안 불리고 1주 전공, 2주 전공이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주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1학년 마치고는 일단 경제학부, 경영학과, 컴공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선택하던 두 번째 주전공이 보통 본인들이 원하는 뭐 미학과, 뭐 심지어 뭐 회화학과, 서양학과,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다양한 뭐 심리학과, 뭐 국문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빨리 고르게 하면 고르게 할수록 쏠림이 일어나고, 천천히 선택하게 하면 할수록 좀 더 분포가 고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 1년 과정만은 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뭐 한국의 경우도 그렇고, 사실 당국에서는 1년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하기에는 1년이라는 기회는 너무 짧고, 뭐 저희 양일모 학부장님이 항상 이런 수업 초반에 했던 게, 여러분이 전공 선택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이 사실 1학년 때는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듯이 대학 4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학생들이 엄청 크게 변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도 자유전공학부가 그래도 지난 10년간, 15년간 살아남은 이유는 그래도 쏠림이 그래도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쏠림 통계는 어디까지나 두 번째 전공 선택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또 5년 사이에 또 추이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역시 전공 선택을 무엇보다 늦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학생들도 사실 그런 거를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학부대학 출범을 맞춰서 학생들 한 139명 정도가 이제 동문들을 포함해서 이 설문에 참여해 줬는데 그때 이제 그 서술식으로 남겨주는 의견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빨리 전공하면 안 되고 대학 다니면서 해야 되고 하나는 뭐 부모님의 뜻 혹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기대에 따라서 하나는 나의 뜻에 따라 그래서 머리가 선택하는 전공, 가슴이 선택하는 전공, 나에게 도전이 되는 전공, 나에게 위로가 되는 전공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학생들도 사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공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사실 뭐 제가 느끼는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이게 사실 지금은 간단하게 뭐 시기의 문제와 교과 비교과학을 문제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자유전공은 사실 다른 여러 문제와 함께 맞물린 문제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뭔가 약간 그 실리콘밸리의 모토대로 이게 아마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던 시절에 Move Fast and Break Things가 이제 모토였다고 하는데 그때는 되게 어떤 실리콘밸리의 그 에포스를 나타내는 걸로 이제 각광받았지만 사실 지금은 페이스북이 그 사이에 정치적 양극화, 뭐 10대 청소년들의 중독과 우울증 문제 등을 일으켰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이제 자유전공이 맞는 방향이다라고 믿는 사람조차도 이게 갑자기 이제 도입된 과정에서 좀 너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졸속이 아니었나. 그리고 사실 다른 것들과 연동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큰 문제는 크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뭐 요거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대학의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입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교과 과정 자체에서 뭐 교양과 전공이 너무 이분화되어 있는 사실 뭐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서울대학교도 예전에 기초교육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양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제 인문사회 교수님들은 그래도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덕성이나 어떤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공계열 선생님들은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양은 기초 아니냐. 근데 사실 자유전공이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전공과 교양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갑자기 도입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 많은 학교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지금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못하던 자기 탐색을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사실 뭐 다른 대학들도 그렇지만 서울대학교도 사실 대학원이 잘 되면 정말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해서 대학원이 잘 되면 학부 정원에 대해서 목숨 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이 이제 약화되니까 오히려 학부 정원에 대해서 더 목숨을 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유전공 문제가 더 이제 첨예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일례로 예를 들어 뭐 그 하버드 대학교도 사실 논문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1년에 한 명, 2명 없는 해도 있습니다. 논문학으로 전공한. 근데 하버드 논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논문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전 뛰어난 학생들이 다 대학원에 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거에 따른 연구비도 받고, 더 중요하게는 사실 그 학과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 전공생 수가 아니라 학과에서 개설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수에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문과는 전공생은 없어도 전쟁과 평화 수업, 하버드의 인기 있는 뭐 3, 400명씩 듣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업만 몇 개 있고 학교에서는 전공생 수보다는 수강생 수에 맞춰서 자원을 배분하면은 사실 인문사회 전공들은 얼마든지 사실 그
정말 그 thrive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들 없이 그냥 이제 자유전공을 하면은 쏠림 문제, 전공생이 안 나오는 문제, 그로 인해서 이제 교수 티오나 이제 학과 예산의 문제 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미국의 사례로 이제 자유전공 대학들을 생각하면은 주로 리버럴 아츠 컬리지들 아니면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그 피어 컬리지에 해당하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의 특징은 사실 정원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엘리트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고 하는 뭐 스와스모, 애머스트, 윌리엄스 뭐 이런데 또 뭐는 사실 정원이 한 학년에 신입생이 4,500명밖에 안 되고요. 5,600 많으면 600명. 우리가 뭐 항상 예로 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는 사실 1,500명, 1,700명, 1,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는 사실 자유전공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 아이비리그 학교들 중에서도 입학 정원이 3,000명이 넘어가는 코넬, 우리식의 광역 1은 아예 없습니다. 광역 2만 있지. 다만 거기는 이제 여전히 물리대가 있어서 인사자가 다 하나의 큰 대학이고 그 안에서는 자유전공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공학 따로 이제 뭐 전문학교 따로 유펜 같은 학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영 따로 공학 따로 그래서 사실 한 1,500명에서 2,000명 넘어가는 정원이라면 그 정원 전체를 또 다 자유전공 한다는 것은 어느 학교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큰 대학 안에 자유전공인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주요 이제 대형 대학들이나 주립 대학들은 그래서 이제 아너스 컬리지로 많이 유지하죠. 뭐 UMass의 커먼웰스 컬리지, 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바레트 컬리지처럼 이제 약간 엘리트 컬리지 안으로 그러니까 주립대가 있고 그 안에 엘리트 리버럴 아츠 컬리지가 있는데 그 모델이 이제 큰 학교에서는 가능한 거고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한동대나 카이스트처럼 그래도 입학 정원 자체가 작은 학교라면은 전체 무전공이 가능한 것이지만 사실 모든 대학들이 모든 규모에서 전부 다 자유전공해야 되는 거는 사실 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 배분이 학과 정원에 묶이지 않고 대학원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수요가 좀 더 유연해지는 그런 문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소견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